국정원으로부터 상납받은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는데 민간인인 최순실 씨가 관여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최 씨가 자필로 정리한 최측근 인사들에 대한 경력금 내역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상납받은 특수활동비를 옷값과 주사비, 기치료비 등의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활비를 상납하라고 처음 요구받았던 국정원 예산관은 사표 낼 결심까지 하며 반발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일 거란 의혹이 제기된 기업 다스에 대해 국세청이 특별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120억 원 비자금 조성 의혹의 핵심 인물인 다스 격리 직원은 국세청 조사팀이 도착하기 전 노트북과 자료를 챙겨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복원된 남북 간 판문점 연락 채널이 오늘도 정상 가동됐습니다. 하지만 연락 업무의 개시와 종료를 알리는 통화만 하고 대화를 위한 구체적인 입장 전달은 없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마크 네퍼 주한미국 대사대리와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을 접견하고 남북한 접촉과 대화가 한미 간 대북공조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청와대에 초청했습니다. 피해 할머니들의 뜻에 어긋난 합의를 한 데 대해 대통령으로서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경남 창원에서 조두순 사건과 비슷한 아동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엔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청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 94명 전원이 해고 통지를 받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늘어난 임금 부담 등이 이유인데 정작 입주민 중에 상당수는 감내할 수준이라며 해고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마스크가 필요 없는 세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 수소전기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30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오늘 추가 기소됐습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모두 20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아서 의상실 비용이나 기치료, 또 주사 비용, 그리고 이른바 대포폰 비용을 정산하는 데 썼다고 밝혔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서 써야 하는 나라 돈이 대통령 개인 용돈처럼 쓰인 겁니다. 먼저 박원경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만을 위한 전용 의상실에서 찍힌 최순실 씨의 모습입니다. 지갑에서 5만 원권 현금을 꺼내 직원에게 건넵니다. 검찰은 이 돈이 박 전 대통령에게 상납된 국정원 특수활동비의 일부로 보고 있습니다. 의상실 운영비는 매달 1,000에서 2천만 원 정도가 들었는데 이 돈의 상당 부분을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나 윤전추 전 행정관을 통해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냈다는 겁니다. 박 전 대통령의 기치료비, 주사비와 삼성동 사저관리에도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쓰인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문고리 3인방 등은 자신들끼리의 통화를 위해 차명전화, 이른바 대포폰을 51대나 개통했었는데 이 전화 개통비와 통화비 1,300여만 원도 국정원 특수활동비에서 나갔습니다. 이재만 전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에게 활동비 쪼러 건네진 9억 7천여만 원 중에는 아파트 구입 대출금을 갚는 데 사용된 경우도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공무에 쓰여야 할 나라 돈이 개인 주택 구입에까지 쓰인 겁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변호사 비용 등 의혹이 제기된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용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박원경입니다. 국정원 특활비에도 어김없이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돈을 쓰는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들과 함께 지출 내역을 적어놓은 최 씨의 자필 메모도 발견됐습니다. 계속해서 박현석 기자입니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용처 확인 과정에서 확보한 최순실 씨의 자필 메모입니다. 청와대는 BH로, 정호성,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은 각각 영어 약자로 적혀 있습니다. 2013년부터 3년간 휴가비나 명절 떡값 명목으로 특수활동비로 3억 7천만 원을 줬고 남은 돈은 보관 중이란 뜻이라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3인방 역시 박 전 대통령이 아닌 최 씨가 정확한 액수를 알고 적어놓은 데 대해 놀라움을 표시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가계부를 쓰듯 세부 지출 내역까지 기록할 만큼 검찰은 최 씨가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용에 깊숙이 개입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단순 관리 차원을 넘어 더블루K 등 최 씨가 만든 여러 회사 설립 자본금 역시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쓰였을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현금 뭉칫돈이 든 쇼핑백을 최 씨와 함께 있던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하거나 박 전 대통령이 아닌 최 씨의 운전기사에게 따로 건네기도 했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모두 일체의 조사를 거부해 전모는 밝히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의 기소로 박 전 대통령에게는 기존 삼성과 롯데 뇌물 외에 추가 뇌물, 국고 손실, 업무상 횡령 혐의가 더해졌습니다. SBS 박현석입니다. 그런데 당시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하라는 요구를 처음 받았던 국정원의 예산관이 사표 낼 결심까지 하면서 반발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자, 그동안 일부에선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하는 게 관행이었다고 주장을 했었는데 검찰은 담당 직원의 이런 진술을 토대로 이 상납은 관행이 아니고 박 전 대통령이 받은 특활비 전액도 뇌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소식은 임찬종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번 수사 초기부터 자유한국당은 청와대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용은 역대 정권이 모두 용인했던 관행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취해법권지대였던 국정원 특수활동비에 대해 입맛에 맞는 부분만 쏙쏙 빼내어 단죄하고 여론몰이하는 것이 바로 정치 보복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상납받은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정상적 관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지난 2013년에 상납을 처음 요구받았던 국정원 예산관 진술이 근거입니다. 당시 국정원 예산관이었던 A씨는 이현수 당시 기조실장과 함께 최경환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만났을 때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하란 요구를 받았는데 수용할 수 없는 요구라서 사표 낼 결심까지 했었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청와대 상납이 공공연한 관행이었다면 예산관이 사표까지 결심하며 반발할 이유가 없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장들도 청와대 요구를 받고 상납했을 뿐 관행이란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상납받은 36억 5천만 원에 모두 뇌물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SBS 임찬종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경제수장을 지냈던 친박계 실세 최경환 의원과 역시 친박계인 이우연 의원이 오늘 나란히 구속됐습니다. 한때 집권 여당의 최대 계파로 불렸던 친박계는 이제 사실상 소멸 수순에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보도에 류란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선 후보 비서실장을 거쳐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박 전 대통령의 절대적 신임을 얻으며 친박계 실세로 자리 잡았던 최경환 의원은 지난 총선 땐 진박 감별사를 자처하기도 했습니다. 내각에 있던 사람이 내라도 국회에 들어가서 도와줘야 되겠다. 이 하고 나와서 쫓아다니는데 그 사람들을 무슨 진실한 사람이 뭐 진박이니 뭐니 이렇게 비아냥으로 조롱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검찰은 국정원이 최 의원에게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데는 예산 편성권을 쥔 경제부총리라는 점 외에 이런 막강한 정치적 입지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수활동비 1억 원을 건넸다는 국정원 관계자들의 일관된 진술에도 사실이라면 동대구역 앞에서 할복하겠다며 반발했던 최 의원은 결국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또 다른 친박계 이우연 의원도 공천 헌금 등 10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나란히 구속됐습니다. 이 의원이 친박계 맏형인 서청원 의원의 최측근인 만큼 향후 검찰 수사는 돈의 용처를 찾는 데 집중될 전망입니다. 박근혜의 입이라 불린 이정현 의원은 세월호 관련 보도 개입 의혹으로 기소됐고 대표적 친박계인 김재원, 원유철 두 의원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연루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피의자로 각각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의 사정 한파가 몰아치면서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구심점을 잃고 표류해온 친박계의 정치적 몰락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SBS 유란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실소유주 의혹이 제기된 다스에 대해서 국세청이 특별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120억 원 비자금 조성 의혹의 핵심 인물인 다스의 격리 직원이 오늘 아침 일찌감치 짐을 싸서 회사를 떠났다는 증언을 SBS 취재진이 확보했습니다. 세무조사 계획이 사전에 샜을 가능성도 있다는 뜻입니다. 다스 본사가 있는 경북 경주에서 한세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경북 경주에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본사입니다. 국세청 조사관들이 다스 직원의 안내를 받으며 본관에서 나와 버스를 타고 근처 공장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부 격인 서울국세청 조사 4국이 투입됐습니다. 국세청은 오늘 정오 무렵부터 조사관 40여 명을 이곳 경주 다스 본사에 투입해 특별 세무조사를 벌였습니다. 조사관들은 다스 본사는 물론 제123 공장에서 동시에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여 회계장부와 임직원들 컴퓨터 내부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이자 다스의 중국 법인 대표인 이시영 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내용도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공장 안에 있는 컴퓨터는 전부 다 있답니다. 원래 보면 정리, 회계 이만 하는데 이번 생산 쪽에도 가지됐고. 서울국세청 조사 4국이 투입돼 전방위적 조사에 착수한 걸 보면 조세 탈루 범죄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특별 세무조사라고 세금 전문가는 설명합니다. 법인세 조사뿐만 아니라 김재정 씨의 그 상속세 부분, 그다음에 다스가 이명박 씨 아들에게로 지금 승계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지만 다스 비자금 120억 조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격리 직원 조모 씨가 조사팀이 도착하기 3시간 전쯤 노트북을 챙겨 회사를 빠져나가는 걸 봤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세무조사 온다는 미리 알고 자기 집 사서 나갔답니다. 아침 9시에. 뭐 컴퓨터나 이런 거 다 들고 갔다는 건가요? 예. 국세청의 세무조사 계획이 세서 의혹의 핵심 당사자가 노트북 등을 미리 치울 수 있었는지가 규명 대상으로 떠올랐습니다. SBS 한세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고위급 회담을 하자는 우리의 제안에 북한은 오늘도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저녁 8시 9분인데 북한은 지금 7시 39분입니다. 오늘 남과 북이 연락을 하는데 이런 시차도 새삼 드러났습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북한은 남북 간 업무 개시 통화 시점인 오전 9시에 우리가 건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곤 9시 30분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북한 시간 9시에 맞춘 겁니다. 북한은 2015년 광복절부터 일본을 기준으로 한 표준시를 따르지 않겠다며 30분 늦은 이른바 평양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전 통화에서 우리가 알려줄 내용이 있느냐고 묻자 북한 측은 없다, 알려줄 내용이 있으면 통보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연락은 없었습니다. 관례적으로 연락 업무를 마감하던 오후 4시에 우리가 전화를 걸었을 땐 북한은 알려줄 내용이 있으면 통보하겠다는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더니 또다시 30분 뒤 전화를 걸어와 오늘 업무를 마감하자고 하면서 연락 업무가 종료됐습니다. 1월 9일 판문점에서 고위급 회담을 하자는 통일부 장관의 제안에 대해선 이틀째 답이 없는 겁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측이 우리 제안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앞으로 협의 개시 통화와 마감 통화 시간에 대해 북측과 조율이 이루어질 거라고 밝혔습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이런 남북 간의 대화 움직임에 미국은 연일 경계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외교 당국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주한 미국 대사 대리와 주한 미군 사령관을 함께 만나서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강경화 장관은 마크 네퍼 주한 미국 대사 대리와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을 한자리에서 만났습니다. 강 장관은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과 긴밀하게 소통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전했습니다. Moving forward, of course, we will be in close touch with. We have much work ahead that will require that we stay closely in touch. We very much appreciate your president's commitment to advancing our shared goals of denuclearization, along with the aspirations for North-South dialogues. 남북 대화가 대북 공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미국의 경계심을 불식시키려는 메시지로 읽힙니다. 브룩스 사령관은 한 강연에서 김정은의 유화적인 태도로 주변국의 마찰을 꾀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한국을 5손가락에 비유하며
북한은 손가락이 떨어져 있기를 원하지만 주먹을 꽉 쥐어야 한다며 공조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김정은의 깜짝 제안이 몰고 온 한반도 정세 변화 가능성에 대해 미국의 경계를 높이는 상황, 한미 간 보다 견고한 의사소통이 필요해 보입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네, 오늘도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새해부터 지난 사흘 동안 사실 좀 쉴 새 없이 달려왔는데 오늘은 좀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예요. 오늘은 왜 아무 일이 좀 없었을까요? 일단은 북한이 이번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좀 결론을 못 내린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당초 북한이 이제 평창올림픽 참가 정도를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보다 큰 틀의 고위급 회담을 제안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받는 게 유리한 건지 아닌지 여기에 대한 계산이 좀 안 끝나지 않았나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정부가 이 남북 대화에 굉장히 적극적이다라는 건 증명이 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일부러 여유를 부리면서 판을 좀 자기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이끌어 가려고 그렇게 좀 튕기고 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회담 날짜로 제안했던 게 이제 9일, 다음 주 화요일인데 사실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또 준비도 해야 하는 시간이 있는데 이게 혹시 회담이 잘 안 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볼 땐 그럴 가능성은 별로 좀 작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어제 이제 리선건 조평통위원장이 발표를 하면서 최고 지도부의 뜻을 받들어서 진지하고 성실하게 남조선과 긴밀한 연계를 취하겠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즉 최고 지도부, 즉 김정은의 뜻을 받들어서 남한과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공개를 했기 때문에 이 북한의 평창 참가 논의가 어그러질 가능성은 좀 작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평창 올림픽 개막이 이제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준비하려면 여러 가지 좀 우리도 해야 할 게 있을 텐데 하루하루가 우리로서는 좀 급한 거 아닌가요? 물론 올림픽이 얼마 안 남긴 했습니다만 사실 뭐 하루 이틀 늦어진다고 해서 될 일이 안 되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여유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한미 공조라는 차원에서 보면은 우리가 너무 빨리 달리는 게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이 남북 대화에 대해서 지금 미국 내 반응이 뜨뜻미지근하잖아요. 오늘 강경화 장관이 미국식 인사 만난 것도 결국 미국의 우려를 불식시키겠다 이런 의도가 있는 것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남북 대화라는 측면하고 비핵화를 위한 국제 공조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좀 균형을 잘 잡아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속도를 막 내는 게 결코 좋은 건 아니겠네요.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였습니다. 네, 이번엔 아랍에미리트 관련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자, 지난 2009년 원전 수주 과정에서 아랍에미리트의 군사협력 관련 요구는 40개 정도 됐습니다. 이 요구가 이명박 정부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맺은 약정과 양해각서 5가지에 담겨 있습니다. 이걸 두고 지금 국내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건데 현재 모두 비밀에 붙여져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태훈 국방전문 기자입니다. 원전 수주 한 달 전인 2009년 11월 17일부터 나흘간 김태영 당시 국방장관은 아랍에미리트를 찾아 요구사항을 들었습니다. 과도한 많은 요구를 했고 한 40개 정도의 이것들 다양한 질문을 했기 때문에 김 장관은 돌아와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독대했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보자. 그런 여러 부서에서의 모든 협력이 모여서 독대 이틀 뒤 김 장관은 다시 아랍에미리트로 날아가 경쟁국 프랑스를 의식한 우리의 파격적인 대가를 제시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원전을 수주했고 2010년 약정 1건과 양해각서 3건,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협정 1건을 체결한 뒤 2급 비밀로 봉인했습니다. 여기서 먼저 절차 문제가 제기됩니다. 과거 정부는 약정과 양해각서, 협정은 조약이 아니라서 국회 동의나 비준이 필요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여당 내에서도 이견은 있었습니다. 국가와 국가 간의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고 나중에 구속력이 있는 그런 합의가 들어있으면 무조건 조약이거든요. 그 명칭이 어떠하든 간에. 그런데 이거는 조약이 아닙니까? 현 정부도 같은 문제의식에서 지난해 11월 송영무 국방장관을 보냈다가 아랍에미리트와 마찰을 빚게 된 겁니다. 군과 정치권 일부에서는 내용 자체의 불법성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프랑스 해구산 약속까지 따돌린 파격적인 내용이 뭐냐는 건데 현 정부 역시 봉합을 선택하면서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의 비밀 약정에 앞서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엔 군사협력협정이 체결됐는데 이는 국산훈련기 T-50 수출을 위한 것으로 결이 다른 공개된 협정입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만을 모신 청와대 초청 오찬이 오늘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할머니들 뜻에 어긋난 합의를 일본과 한 점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유미 기자입니다. 청와대 의전 차량을 타고 도착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문재인 대통령이 입구에서부터 맞았습니다. 2015년 합의로는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직접 밝힌 지 일주일 만에 할머니들과 만난 겁니다. 문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 합의는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어긋나고 내용과 절차도 잘못됐었다며 할머니들께 사과했습니다. 또 할머니들 뜻에 어긋나는 그런 합의를 일본하고 이렇게 하게 돼서 정말 할머니들에게 대통령으로서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할머니들의 의견을 정부 입장에 반드시 반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딴 소원 없어요. 이번에 대통령 좀 잘 하셔가지고 좀 사죄 좀 받게. 공식적으로 사죄하고 또 법적인 배상하도록 또 좀 해결해 주십시오. 문 대통령은 위안부 합의에 대해 냉혹히 비판하면서도 대통령으로서 양국 간 공식 합의라는 건 부인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잘못된 합의라는 판단과 외교적 파장 사이에 고민을 내비친 겁니다. 강경화 외교장관도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합의 파기 등 모든 게 가능하지만 결과도 충분히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BS 정유미입니다. 하지만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가장 열성적인 활동을 해왔던 김복동 할머니가 요즘 건강이 좋지 않으십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병문안을 갔는데 그 자리에서 할머니는 일본에 위로금을 돌려보내고 사죄와 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이 소식은 권란 기자입니다. 이 늙은이들이 다 죽기 전에 하루빨리 사죄하라고 알겠는가 대사! 1992년 수요 집회 시작 이후 단 한 차례도 빠지지 않았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 15세 위안부로 끌려가 8년 넘게 겪었던 자신의 고초를 전하며 세계 곳곳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호소했고 위안부 합의의 부당함을 가장 앞장서 지적해온 투사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1억 받겠다고 싸우고 있는 줄 압니까? 정정하던 김할머니가 지난해 말 갑자기 건강 악화로 입원했습니다. 한 달 넘은 병원 생활에 눈에 띄게 수척해졌지만 강한 의지는 여전했습니다. 1억은 도저히 받을 수가 없다. 이 돈을 가지고 법적으로 사죄와 배상하라. 건강 때문에 위안부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서지 못하는 걸 오히려 안타까워했습니다. 병상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한 할머니의 부탁은 단 하나. 우리도 지금 나이가 좀 차서 오늘 내일 바빠요. 힘 좀 더 써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39명 가운데 생존하고 있는 할머니는 김할머니를 포함해 단 32분뿐입니다. SBS 권란입니다. 경남 창원에서 50대 남성이 이웃에 사는 6살 유치원생을 성폭행해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 어제 단독 보도한 뒤 시민들의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은 아동 대상 성범죄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 또 술 마셨다고 감형해주면 안 된다 하는 청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KNN 이태훈 기자입니다. 이웃집 6살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곳은 피의자 집 주변 골목길에 주차된 차 안이었습니다. 50대인 이 남성은 주말 낮 시간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인적이 드문 곳이라 범행 당시를 목격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피의자 A씨를 아동 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창원 아동 성폭행범 보도 이후 인터넷과 SNS 등에는 국민적 공분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불안하죠. 딸을 밖에다가 내놓지도 못하겠고 자꾸 이런 범죄들이 계속 나타나니까 그렇죠. 예, 불안합니다. 특히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피의자의 진술에 대해 개탄성 댓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다시 빗발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법 감정에 비추어 볼 때는 상당히 좀 낮게 선고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좀 들고요. 특히 이번에도 조두순 사건 때처럼 술에 취한 점을 감안해 형량을 낮춰주는 이른바 주치 감경이 이루어질지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NN 이태훈입니다. 친아버지에 의해 야산에 유기된 고준희 양 사건의 현장 검증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버지 고 씨는 딸을 학대한 적 없다고 말하면서도 준희 양을 때리고 발로 밟았던 모습을 재현했습니다. JTBC 오정현 기자입니다. 현장 검증이 시작된 오전 10시, 숨진 준희 양의 아버지 고모 씨를 향해 험한 말들이 쏟아집니다. 고 씨는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서 입을 뗐습니다.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 없습니까? 제가 죽을 때까지 사과하고 반성하고 빌면 살겠습니다. 준희 학대하고 폭행한 적 없습니다. 저는 준희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 씨의 말과 달리 준희 양에게 가해진 폭력은 그대로 재현됐습니다. 처음에는 되게 심하게 밟은 거고 그 다음에는 좀 이렇게. 준희 양을 들쳐매고 군산 야산에 올라 시신을 유기한 모습까지 보여준 고 씨는 준희 양을 묻는데 3시간 정도 들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지켜보던 시민들은 분을 사귀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고통받고 아파도 누구기다 말할 수도 없고 어린 것이 얼마나 세상에 불쌍합니까? 동거녀 이모 씨는 현장까지는 경찰과 동행했지만 갑자기 몸이 안 좋다며 검증에는 참여를 거부했습니다. 2시간 반 동안 이루어진 현장 검증은 대체로 담담하게 그리고 상세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현장 검증을 끝으로 대부분의 수사를 마무리한 경찰은 이제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JTBC 뉴스 오정현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대단지 아파트에서 경비원들에게 전원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줄이려고 경비원들의 휴게 시간을 늘리는 편법을 써 논란이 됐던 곳입니다. 먼저 김혜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 압구정동 구현대 아파트 경비원들은 지난달 28일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았습니다. 94명 전원을 이달 말로 해고한다는 겁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경비 업무 관리의 어려움과 최저임금 인상 등 비용 문제를 사유로 들었습니다. 아니 막막하죠. 뭐 이건 뭐 하루아침에 그냥 다 잘리는 건데. 그거 앓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입주자 대표회의 측은 앞으로 경비원 고용은 용역업체를 통해 하고 현재 경비원들도 용역회사를 통해 재고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비원들은 용역 전환을 재고해달라고 했지만 결국 해고 예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공급을 안 올리든 휴게 시간을 늘려주든 어떠한 방법을 하더라도 노동조합에서는 해결을 해드리겠다. 용역을 남기는 거에 대해서 없었던 걸 해줘라. 현행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를 위해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한 뒤 노조와 성실히 협의해야 합니다. 하필 이제 와서 이런 관리상의 미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유로 해서 용역을 전환하는 것에 있어서는 사실상 경영상의 긴박한 필요성이 있냐라는 점에서 사실 의구심이 좀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SBS는 입주자 대표회의 측의 입장을 들어보려 했지만 응하지 않았습니다. SBS 김혜민입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에는 경비원들 해고에 반대하는 주민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매달 가구당 몇천 원씩만 보태면 경비원들을 그대로 고용할 수 있는데 그게 어려운 일이냐며 반박글을 써붙인 주민도 있습니다. 이어서 최호철 기자입니다. 제가 내는 관리비가 온전히 아저씨들에게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경비원들을 용역업체 소속으로 전환한다는 소식에 한 주민이 단지 안에 게시한 글입니다. 용역 전환은 고용 불안과 해고 위험을 뜻하고 가장의 실직은 그 가정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라고 말합니다. 주민을 위해 훌륭히 일해온 경비원들에게 고용 불안과 해고로 보답하고 싶진 않다고 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오를 급여는 경비원 한 사람당 월 30만 원 정도인데 아파트 한 개동 84세대가 나누면 3,570원씩이라며 이 정도 부담이 어려운 일은 아닐 거라고 반문했습니다. 중학생일 때 이사를 와 12년째 이 아파트에서 살아왔다고 밝힌 이 주민은 현직 여성 검사로 확인됐습니다. 경비원들의 용역업체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공고를 법 조항의 취지를 해석하며 조목조목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 아파트 3,000세대 가운데 1,000여 세대는 경비원 해고에 반대한다고 서명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 충격 완화를 위해 일자리 안정기금 대책을 내놨는데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1인당 13만 원씩을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아파트 경비원의 경우 30인 이상이라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SBS 최우철입니다. 서울 목동 열병합 발전소엔 75m 높이의 굴뚝이 있는데 여기에 올라가 54일째 내려오지 않는 노동자 2명이 있습니다. 앞서 3년 전엔 이들의 동료가 구미에서 무려 408일간 세계 최장기 굴뚝 농성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섬유업체 노동자인 이들이 혹한의 날씨를 무릅쓰고 농성에 나선 까닭은 뭔지, 또 내려올 수는 있는 건지 안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동 열병합 발전소 옆에서 분주한 손길로 음식이 차려집니다. 이어 저녁 도시락이 담긴 바구니가 줄에 매달려 75m 상공의 굴뚝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하루에 2번, 지상과 굴뚝이 동지들은 줄의 의지에 만납니다. 저희들보다는 밑에서 더 많이 힘들 겁니다. 하지만 밑에 동지들은 하나에서 10가지를 다 챙겨야 되니까. 오늘로 54일째인 굴뚝 농성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때 직원이 350명에 이르던 섬유공장 스타케미칼이 적자를 이유로 문 닫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고된 11명 중 1명이 공장 굴뚝에서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08일이 지난 이듬해 7월 사측이 파인텍이란 회사를 만들어 해고자를 고용하기로 하면서 농성자는 굴뚝을 내려왔습니다. 회사는 세워졌지만 임금이 문제였습니다.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놓고 노사 갈등이 불거져 지난해 11월 다시 굴뚝 농성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2명이 올라갔습니다.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 다 해봤습니다. 그것이 통용되어서 됐나 그러면은 저희들이 굴뚝 올라가지는 않았겠죠. 공장의 부지 임대 기간이 끝나면서 기계도 다 치워져 없어진 상태입니다. 남은 5명의 농성자는 임금을 올려달라고 하지만 수익을 못 내는 공장은 답을 내놓지 못하는 겁니다. 고용노동부도 강제 중재할 권한이 없다며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408일하고 54일이 더해진 굴뚝 농성의 끝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제천 화재 참사 당시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의 무전교신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녹취록에는 중요한 화재 진압 초기 18분 동안 교신한 흔적이 없는 걸로 나옵니다. CJB 이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2일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현장에 소방차가 도착한 시각은 오후 4시. 이전에 상황실에서 화재 현장의 다급한 상황을 무전으로 알립니다. 그런데 오후 4시 2분부터 18분간 교신이 안 됐고 이후 유선 연락을 바란다는 상황실의 무전이 재개됐습니다. 18분간 무전이 먹통이 되면서 구조에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게 유족의 주장입니다. 2층에 사람이 살아있고 전화를 하고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도 그런 것들이 아니고였단 말이죠. 그리고 엉뚱한 지하층이나 내려가다 올라오고 한 33분, 30분이 좀 넘어선 그런 시간이. 전에는 처분계라는 지시를 현장에 한 번도 전달된 적이 없었나요? 그 전에는 지시한 적이 없는 걸로.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2층에 구조대가 접근을 시도한 시각은 오후 4시 37분. 정작 현장에는 2층의 심각한 상황이 제대로 전파되지 못했습니다. 무전 교신만 보면 옥상과 6층을 중심으로 화재 진압과 구조가 진행됐습니다. 오후 6시 9분 사망자가 다수라는 걸 파악했고 화재 발생 2시간이 넘어서야 대원들이 처참한 상황을 언급합니다. 무전기 내역 보존 신청을 좀 해주십시오. 훼손될 우려가 있으니까 예전에 세월호 할 때 좀 훼손됐었죠 그거. 소방 합동조사단은 무전교신 녹취록에 나타난 의문의 18분에 대한 정확한 진상조사를 거쳐 유족들에게 브리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의료 분쟁과 관련한 소식입니다. 병원에서 발가락 수술을 받은 어머니가 숨지자 의료 사고 의혹을 제기했던 한 유가족의 사연을 지난해 11월 보도해드렸습니다. 당시 병원이 유가족에게 준 기록과 중재원에 제출한 기록이 달랐는데 보건복지부가 나서 조사해보니 의료 기록이 60건 이상 뒤늦게 수정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먼저 유덕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왜 발수사라도 오는 환자가 갑자기 의식불명되고 어머니 황모 씨가 발가락 절단 수술을 받은 뒤 한 달여 만에 숨지자 의료사고 의혹을 제기하며 병원 앞에서 시위를 벌였던 유족들. 병원이 과실을 감추기 위해 나중에 의료 기록을 위변조했다고 주장합니다. 한 장 한 장 비교를 해보니까 거기에 수정하고 위변조된 사항이 추가적으로 많이 삽입돼서 실제로 김 씨가 병원에서 받은 의료 기록과 병원이 의료분쟁 조정중재원에 낸 기록이 불량에서부터 사뭇 달랐습니다. 이런 SBS 보도가 나간 뒤 보건복지부는 이례적으로 해당 병원을 찾아 전산 접속 기록을 전면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 병원이 김 씨에게 진료 기록을 발급한 이후에 의료 기록 69건을 새로 수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54건은 나중에 추가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의사지시서 4건은 뒤늦게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대해 병원은 수정된 69건 가운데 2건만 추가 기록이며 나머지는 의료 기록의 완결성을 위해 보완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의료법 및 본원 규정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환자가 주장하는 의무 기록에 위변조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하지만 유족은 병원이 의료 과실을 숨기려 했던 사실이 확인됐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SBS 유덕기입니다. 의료 사고가 발생할 경우 진실을 밝힐 열쇠는 사실상 의료 기록뿐입니다. 하지만 현행 법에선 병원 측이 의료 기록을 수정하거나 심지어 조작한다 해도 밝혀낼 길이 없습니다.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죠.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이어서 장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병원이 숨진 김 씨 어머니를 진료했다는 시간과 실제 기록한 시간을 비교해봤습니다. 전체 진료 101건의 40%가 30일 넘게 지난 뒤에야 수정되거나 추가됐습니다. 유족 측이 의료 과실 은폐 의혹을 제기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위변조를 한다는 거는 범죄입니다. 바뀌어서는 안 되죠. 당연히 그건 바뀌어서는 안 되죠. 현행법상 진료 기록을 사실과 다르게 적거나 나중에 추가로 기재 또는 수정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빠뜨린 내용을 추가하거나 잘못된 것을 고치는 건 허용됩니다. 병원이 진료 기록을 조작한다고 해도 환자 가족이 이를 찾아내기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의료 사고의 원인을 밝히는 가장 핵심적인 게 진료 기록인데 진료 기록이 위조 변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 이것 때문에 소송이든 조정이든 패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 이런 논란이 끊이지 않자 지난해 1월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병원이 진료 기록 원본과 수정본을 모두 남기고 전자 접속 기록까지 보관하도록 하는 게 골자입니다.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도 현재 이 법안은 해당 상임위를 거쳐 법사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올해 안에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데 한 해 평균 2,000건에 가까운 의료 분쟁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장선입니다. 경기 고양시의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어른 주먹만한 돌이 무수히 발견됐습니다. 고고학 전문가들이 분석해보니 적어도 4만 년 전에 구석기 유물로 밝혀졌습니다. 그 수가 8,000점을 넘습니다. 전영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2년 뒤 개통 예정인 서울-문산 고속도로의 행신나들목 공사 현장입니다. 도로 옆에 파란 천막이 덮인 두 구역이 눈에 띕니다. 2,200제곱미터 정도 되는 유물 발굴 현장입니다. 뒤쪽에는 자유로로 이어지는 대로와 바로 맞닿아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이곳에서 공사 전 지표 조사를 하다 돌무더기를 발견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자갈을 깨 만든 주먹도끼와 석기를 만들려고 떼어낸 돌인 격지, 격지를 떼어내고 남은 돌인 몸돌이라고 분석했습니다. 4만 년에서 6만 년 전인 중기 구석기 유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8,000점이나 나왔고 발굴이 끝나면 10,000점은 넘길 전망입니다. 중기구석기 유물이 한 곳에서 이렇게 많이 출토된 건 처음으로 고고학계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돌날석기와 막대에 끼워 고정시키는 승배찌르개 같은 후기구석기 특징의 유물도 나왔습니다. 중기와 후기의 유물이 한데 나온 건 이례적입니다. 유물은 컨테이너에 보관됐고 해당 구간의 공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많은 그 문화유산이 한 곳도 보존되고 있지가 않기 때문에 시굴 조사가 끝나면 다 사라지고 이르면 올봄에 문화재청이 발굴 결과를 공식 보고받아 현장 보존 여부를 판단합니다. SBS 전영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에 유류를 몰래 수출한 선박을 빌려서 썼던 타이완 무역상이 중국인의 의뢰를 받아 기름을 넘긴 거라고 진술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북한에 몰래 기름을 공급한 책임이 다시 중국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편상욱 특파원입니다. 지난해 10월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경유 600톤을 몰래 공급한 혐의로 여수항에 억류된 라이트하우스 윈모호입니다. 타이완 언론들은 이 배를 빌려 쓴 타이완 회사 책임자 천스 시엔 씨가 현재 타이완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천 씨는 검찰에서 공해상에서 물건을 넘기라고 요청한 사람은 중국 국적의 중개인이었으며 상대가 북한 선박인지는 전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천 씨는 국제 유류거래 관행상 판매자는 실제 구매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고 중간 브로커도 구매자 신분을 알려주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천 씨의 진술이 사실일 경우 북한에 기름을 공급하도록 지시한 것은 중국인으로 드러나는 셈입니다. 중국은 앞서 해당 선박을 타이완 회사가 빌렸던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관련성을 부인해왔습니다.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북한과의 유류 밀거래를 놓고 책임 공방이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의혹의 눈길이 다시 중국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편상욱입니다. 북미 지역에 100년 만에 한파가 몰아치면서 미국 일부 도시가 영하 50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기록적인 추위에 미국과 캐나다에서 17명이 숨졌습니다. 김정기 기자입니다. 한파에 대형 수도관이 터진 미 북동부 볼티모어입니다. 차량이 얼음덩어리로 변했고 도로는 빙판길이 되어버렸습니다. 나야가라 폭포는 주변이 온통 흰 얼음으로 둘러싸였습니다. 폭포 주변이 꽁꽁 얼어붙은 겁니다. 비누 거품 방울이 순식간에 얼어버리는 한파에 캐나다의 한 동물원은 펭귄을 실내로 대피시켰습니다. 5대5의 하나인 이리오도 기록적인 폭설에 한파까지 겹치면서 호수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열흘 넘게 이어진 이상 한파에 미국과 캐나다에서 1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국 북부의 비즈마크시는 영하 50도까지 떨어졌고 남부 플로리다에선 29년 만에 눈이 내렸습니다. 대서양의 습한 공기와 북극 한파가 만나면서 만들어진 저기압 폭풍 때문에 한파 피해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15 states right now under some sort of winter weather advisory, including blizzard warnings for Boston. 유럽에서도 최고 시속 160km의 겨울 폭풍이 강타해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높은 파도가 해안도를 덮쳤고 나무가 뿌리채 뽑혀 차량과 주택을 덮쳤습니다. 이번 폭풍으로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2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SBS 김정기입니다. 영화 신과 함께가 개봉 16일 만에 10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흥행 속도도 빠르지만 외국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몇 년째 정체된 우리 영화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영아 기자입니다. 영화 초반 압도적인 스케일로 관객의 시선을 단숨에 앗아간 이 장면. 불을 주제로 한 살인지옥입니다. 정말 실감나게 지옥불에 떨어지는 광경이나 뒤이어 나태, 거짓, 불의, 배신, 폭력 등 지옥과 저승의 풍경이 실감나게 펼쳐집니다. 예전에 봤던 영화들 좀 CGT가 났었는데 한 98점, 99점. CG로 대표되는 시각 효과 분야는 세계 영화업계가 사활을 걸고 있는 전쟁터입니다. 영화가 편리함에선 모바일과 IPTV에 밀리고 쫄깃한 스토리 구성에선 수십 회 연작 드라마를 따라잡기 어렵고 그러니 살 길은 압도적인 스케일과 비주얼 뿐이라는 겁니다. 동일한 품질의 미국이나 외국 영화였으면 한 10분의 1 정도의 가격으로 그 정도 비주얼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확신 하에 만들었으니까요. 신과 함께는 개봉 전에 해외 100여 개국에 선판매됐고 현재 타이완, 베트남, 태국 등 아시아 주요 국가에서 흥행 순위 최상위권을 달리고 있습니다. This seems like a very intense movie to film. What did you guys do on set to cope with the stress of filming it? 신과 함께의 돌풍은 세계 수준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영화 한류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평가입니다. SBS
김영아입니다. 전국 최대 닭 산지인 경기도 포천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올겨울 들어 산란계 농장에서 AI가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을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강원도 인접 지역에 확진 사례가 나오면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해 혜성처럼 떠오른 특급 신인 최혜진 선수가 새해 당찬 목표를 세웠습니다. 신인왕과 최저타 수상, 2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각오입니다. 김영선 기자입니다. 최혜진은 아주 특별한 경험으로 2018년을 힘차게 열었습니다. KLPGA 투어 신인 최초로 시즌 개막전 우승을 차지한 겁니다. 제 루키 시즌에 첫 시합이었는데 우승해서 더 좋았고요. 지난해 아마추어 신분으로 2승을 거둔 최혜진은 프로 데뷔 3개월 만에 첫 우승을 신고하며 올 시즌 대활약을 예고했습니다. 신인왕이 제일 우선적이라고 생각하고요. 평균 타수 같은 그런 부분을 해보고 싶어요. 꼭 우승하고 싶은 대회는 내셔널 타이틀이 걸린 메이저 대회 한국 여자 오픈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꾸준히 나가봤던 시합이어서 한 번은 꼭 우승해보고 싶어요. 지난해 티샷 실수 하나로 아쉽게 우승을 놓쳤던 US 여자 오픈의 서력도 다짐했습니다. 그때 제가 실수를 해서 벌어졌던 거기 때문에 그 시합을 다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지난해 이정은의 독주를 지켜봤던 골프 팬들은 특급 신인 최혜진의 본격 가세로 올해 KLPGA 투어가 더 뜨거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SBS 김영성입니다. 절기 소환인 내일부터 추위는 조금씩 나아지겠습니다. 사흘 만에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는데요.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추위가 이어지는 만큼 계속해서 따뜻하게 다니셔야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6도로 오늘보다 높겠고 한낮 기온은 영상으로 오르겠습니다. 제주 산간과 동해안 지방은 내일 아침까지 눈이 오겠습니다. 제주 산간 최고 7cm까지 쌓일 것으로 보입니다. 흐린 하늘은 내일 아침까지입니다. 낮부터는 점차 맑아지겠고 서울의 한낮 기온은 영상 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강원 중북부 지방은 한파주의보가, 영동 지방은 건조경보가 이어지겠습니다. 남부지방 부산의 낮 기온은 9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토요일까지 큰 추위 없이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일요일과 다음 주 월요일 사이에는 눈과 비가 내리겠고요. 다음 주에는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많이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위안부 합의 말고는 피해자들에게 다른 방식의 사과는 털끝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아베 총리가 오늘 신년 회견에서도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아무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과를 해야 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가 아니라 진심으로 미안함을 느끼는 자세입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